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와 인간 마지막 강의이면서 불교와 현대사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불교 현대사회 가운데서 사회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불교 사회복지란 불교를 주체로 해서 전개되는 복지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교 정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회적 실천으로 공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쉽게 실현할 수 없는 정신적 구제와 인성교정을 특징으로 합니다. 즉, 불교 사회복지의 경우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개인 존중 혹은 자발성 그리고 기회균 등 사회연대 사회복지의 사례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장 제일 처음에 불교가 하고자 했던 방향은 개인 존중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복지는 보통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에 어우러져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회복지의 경우에는 이 복지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넓혀져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맥락에서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즉,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관계는 조직적인 개념으로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정부는 사회복지를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의 기본 개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에 맞는 생활 그리고 이에 뒷받침하는 교육 등을 모두 다 일컫는 말입니다. 과거 전통사에서는 빈곤과 궁핍의 원인은 오로지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노동자 열악한 생활 환경이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자와 그리고 부자 사이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게 되니까, 그리고 노동자의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해지고 그 노동자로 인해서 부를 누리는 사용자든지 혹은 그 노동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유지가 되는 국가의 개입과 조정성이 확실하게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게 되게 됩니다. 사회복지의 기본의 경우에는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경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호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구빈법의 경우에는 보통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거나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 일정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하고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 구빈법입니다. 즉, 구빈법의 경우는 근대적 사회나 혁명 이후에 발달되는 적극적 개입이 아니라 소극적 개입으로 당시 빈자들에게 많은 경우 교회에서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자 했던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런 출발에서 독일의 비스마르크에서 사회보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통 비스마르크의 경우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임금 노동자, 특히 육체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즉, 출발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에서 국가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노동자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봤을 때 사회복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사회복지법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는 국민보험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고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말로서 대변되듯이 국민들을 이제부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사회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낸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각각의 국가들마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적 이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실현이 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상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맥락으로서 그 구빈법이 사회복지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동양에서도 똑같은 많은 다른 종교라 할지라도 동양에서는 똑같은 사회복지의 기본법이 훨씬 더 일찍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이념과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불교의 이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고통의 종식과 최고 행복인 열반의 실현이었습니다. 고통의 종식 그리고 최고 행복 열반의 실현의 경우는 개인적인 맥락에서 훨씬 더 강한 주제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맥락에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사회복지는 불교를 주체로 전개되는 복지활동, 불교의 정신적, 사회적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개인 존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개인 존중의 원리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 등을 지니므로 인간은 인종, 성,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종교, 국적, 지능, 육체적 조건 등의 속성으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의 개념은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의 논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서양 사회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신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반면 동양 사회에서 가치는 인간으로서 태어난 존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에 더욱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품위와 존엄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항상 차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차별을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종이라든지 성에 대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종교가 다름에 인한 차별, 그리고 국적이 다름에 인한 차별, 그리고 지능이 낮다고 해서 벌이는 차별, 그리고 육체적 조건이 열등하다고 해서 벌이는 차별 등으로서 모든 차별을 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없애고자 함이었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이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불교의 많은 사상 가운데서 그러면 각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되고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상은 불성 사상에서 비롯이 됩니다. 즉 모든 인간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종이라든지 연령, 성별, 지위, 경제적, 신체적 차이 등에 관계없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주장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처님 시대 당시에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며, 그리고 지위가 다르다고 차별하지도 말며, 또한 성별이 다름으로서 차별하는 것을 항상 금기시 여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은 나를 비롯한 타인도 존중돼야 함을 항상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보았을 때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와 욕구를 지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의 경우에는 업의 문제가 항상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의도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업이 되진 않으나 의도적 행위는 자체는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행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즉, 선업을 지으면 미래에 혹은 다음 생에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고, 나쁜 업을 짓는다고 하면 미래에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덕적 행위에서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는 점도 강조를 합니다. 즉, 업은 어떤 사람이 짓느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선택의 자유는 항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사람의 의도는 선택의 자유로서 항상 나에게 구속되는 것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장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업으로서 인간이 짓고 있는 행동으로서 지금 나의 행동 혹은 나의 결정이 장래에 무엇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은 내생이나 금생의 과보를 초래해서 인격과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회균등이라고 합니다. 기회균등이란 말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하게 기회를 보장받는다. 이것은 형식적 평등에 가까워서 우리가 가정하는 평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교육의 평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보시면 그 기회균등의 원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제가 조금 굵게 표시하는 것을 잘 보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기회의 균등을 헌법의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각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시키도록 국가가 돕는다고 하는 말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자유와 그 권리,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해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못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잘 살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균등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균등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승가에서 평등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개방된 이상적 공동체로서 승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계급, 카스트와 관계없이 누구나 다 비구나 비구니로서 출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남과 여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가 출가를 받아들였기도 했고요. 그리고 카스트도 상관없다. 계급, 미천한 계급이든 혹은 상위 계급이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누구나 다가 출가의 기회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균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분과 계급과 무관하게 모든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신분에 있어서 신분이 귀하고 천하다 혹은 계급이 귀하고 천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능력이 될 수 있고 사회적 능력이 될 수 있고 각 개인의 다른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태어남에 의해서 혹은 신분에 의해서 혹은 계급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양성의 평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별과 무관하게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항상 설법을 하셨습니다. 즉 남자도 혹은 여자도 모두 다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인 열반을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용녀성불론이라고 있는데 용의 죄송합니다. 용의 여자 혹은 용녀, 용의 딸이 부처님께 보시를 하고 그 복으로서 수행을 해서 그것으로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불교에는 항상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아니라 축생 혹은 다른 생인 용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교육의 평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산스크리트, 즉 당시 가진 자들의 언어 혹은 식자들의 언어 혹은 브라만의 언어인 산스크리트가 아닌 대중의 언어, 대중의 언어를 보통 뿌라크리트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마가다 사람들이 쓰는 마가다 언어로 많이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즉 뭐냐면 뿌라크리트어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 혹은 평범한 신분인 사람들도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의 경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썼던 말이었습니다. 즉 산스크리트, 당시 바라문들은 산스크리트로서 모든 것을 적고 기록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산스크리트로 적고 기록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면 많은 대중들이 그를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언어로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설법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불교 가운데서 사회연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 사무량 혹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을 대하는 올바른 네 가지 마음가짐으로써 자, 비, 희, 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입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즉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듯이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량,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양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해서 무량이라고 했습니다. 비, 두 번째 비입니다. 비라고 하는 말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즉 비심을 흔히 대비심이라고 합니다. 대비심은 부처가 중생에게 여기는 혹은 부처가 중생에 대하여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불쌍하고 고통받아서 헤매는 것을 불쌍하게 보고서 그곳에서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비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을 그 불쌍함에서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비인데 여기서 보통 대비심이라고 했을 때 부처님의 비심, 대비심의 경우에는 모든 중생이 고통받아서 건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 희입니다. 희의 경우에는 중생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 기뻐하고 혹은 중생에게 기쁜 마음을 다시금 전해주는 것을 희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과는 반대되는 언어로서 중생들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리고 혹은 욕심이나 혹은 다른 것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혹은 내가 살고 있는 고통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을 희의 기쁨의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는 보통 한자를 어떻게 번역을 하면 버림 혹은 평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버림과 평등이 어떻게 대비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심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처지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린다고 하면 곧 평등의 마음이 찾아옵니다. 곧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버린과 동시에 너와 나의 관계가 평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수행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의 욕심 혹은 욕망을 버린다고 하면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평등해지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도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중생을 기쁘게 해주려 하고 그리고 중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서법이 있습니다. 사서법의 경우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화합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사서법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의 요건이 보시입니다.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진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혹은 말, 혹은 마음, 모든 것을 남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보시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시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내가 보시했다고 하는 생각 없이 보시하라고 불교에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시했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그 보시는 보시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혹은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보시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보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 없이 보시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의 혹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보시를 하는 것이 보시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애어입니다. 애어는 사랑스러운 말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자주 어떤 말을 쓰시는가를 곰곰이 되돌아보고 혹은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신다면 나는 어떤 말을 쓰고 있을까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내가 어떤 사나운 말이라든지 혹은 속된 말을 많이 쓴다고 하면 그 상대방은 나를 사납거나 혹은 속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타인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말로서 그 타인을 항상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항상 공경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행입니다.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되는 행위의 줄임말인데 그럼 이익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 나와 남이 모두 다 잘 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행입니다. 잘 돼야 한다는 것은 나만 잘 되고 남은 잘못되고 하는 것이 이행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고 나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타인이 잘 되어야 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이행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봉사활동을 갔을 때 나는 저 일을 못하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래. 라고 하는 것은 절대 봉사가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동사는 봉사와 동사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법인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가셨을 때 그 복지관에서 혹은 복지원에서 원하는 일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나 동료를 만날 때에도 그 친구나 동료로서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그 사람보다 나는 더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서 다른 타인을 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동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나는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을 같은 동등한 요건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서 같이 이야기하고 행위를 한다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 사례를 한번 봅시다. 경전에 나타나 있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에 걸려 출가자를 직접 간호했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었을 때 직접 나서셔서 직접 간호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깨달음보다는 동료의 병 간호를 우선시했다고 합니다. 즉 깨달음으로서 인한 수행보다는 당뇨가 병에 걸렸을 때 그러면 자신의 수행이 중요할까 혹은 동료의 병 간호가 중요할까라고 하니까 동료의 병 간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즉 자신의 깨달음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동료가 병에 걸려서 혹은 큰 질환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동료를 살펴봐 주는 것이 더 큰 중생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하자 출가자들과 함께 바루에 물을 담아 밤새 거리와 환자들에게 뿌려 전염병 확산을 저지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즉 당시 이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여기 북반구에서 보통 인도의 경우에는 조금 더운 곳이다 보니까 물을 뿌려서 세균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네 번째 이야기는 원래 불교인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마우리아라고 하는 왕조의 아쇼카 대왕은 칼링가 전투로서 인도의 전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통일한 이후에 자신의 발 아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뉘우치면서 불교를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쇼카 대왕은 불교를 개종하고 나서 더 이상은 무력으로서 남의 나라를 짓밟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인간과 동물을 위한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쓰일 약초도 재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는 주요 도로마다 가로수를 심어서 사람들을 휴식하게 하고 그리고 우물을 파가지고 휴게소나 물 마시는 곳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쇼카 대왕의 경우에는 정말 말만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기록이라든지 당시의 여러 타 국가의 기록들을 보고 혹은 인도의 전역에 남겨진 아쇼카 대왕의 기록을 보면 정말 불교를 개종한 이후에 성심성의껏 중생들을 위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의 사회복지 정책은 서양보다 동양이 일찍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평등이라든지 생명 존중이라든지 자리이타의 가르침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아까 제가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년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한국은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는 어땠을까라고 하니까 고려시대에는 무진장이라고 하는 창고를 만듭니다. 이것은 절에서 만든 창고였는데 이 무진장이라는 창고는 수학기에 공식을 거두어서 춘공기에 그 곡식을 나누어주는 창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 무진장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진장의 곡식을 저장해두고 그 곡식을 필요하는 빈민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진장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 조금 흔히 말해서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그 창고를 항상 개방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모든 정책이 백성을 하늘로서 섬기고 그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모든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정책이 불교뿐만 아니라 후대에는 유교적 사례인 두레나 향약 등으로도 발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모든 동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이 훨씬 더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양어권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으면 서양어권에서의 입장에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각 개인의 역량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약했다가 후대에 이제 조금 더 당시에는 서양보다 동양이 훨씬 더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이 조금 못 살았을 때는 조금 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올라오고, 그리고 구빈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교와 현대사의 4차 산업혁명과 AI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혁명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과학혁명은 이른바 산업혁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 17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로서 이후에 제2차 농업혁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 제2차 농업혁명으로서 인류 사회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서 인류가 현재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재창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는 다시금 4차 혁명인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서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소비주의와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가 없다. 소비주의의 시작과 부처님의 가르침 무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주의 끝에서 등장한 AI의 등장, 그리고 아직 인류가 숙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현재에서요. 그리고 AI 시대에 불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혁명입니다. 근대 이전의 인류는 식물에 의존했었습니다. 근데 산업혁명은 화석 연료인 석탄, 석유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원인은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일단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획득할 것인지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혁명입니다. 즉, 구석기 시대의 수렵 채집 활동을 위주로 한 사회에서 신석기 시대가 되면 밭에 혹은 논에다 작물을 길러서 그 작물로서 인류가 더더욱 성장하고 발전되는 계기를 맞이합니다. 그것을 농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류가 한 곳에 정착하며 구석기 시대의 계속 떠돌아 다니던 생활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서면서 한 곳에 정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경우에는 좀 지리하게 시작되기보다는 지리하게 이어집니다. 근데 농업의 발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를
시작을 해서 산업혁명 때까지는 인류는 항상 연료를 나무에 의존해 옵니다. 그래서 이 연료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거나 혹은 집을 짓거나 혹은 옷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즉 의식주를 영위하는 데 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근대의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의복의 제작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천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방직기 혹은 제직기라고 하는 방직기를 전기기관을 돌려서 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산업혁명이 방직기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라고 하니까 인류가 가진 의와 식과 주 가운데서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식물이나 나무에 의존해서 그것을 연료로 해서 극복이 되는 반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도 아마 삼시세끼를 먹고 계시겠지만 먹는 것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못하시는 분은 한 2시간이 걸릴 거고 잘하시는 분은 금방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밖에 나가서 가게에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사 먹는 건 좀 뒤에 있다 얘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면 불을 피워서 혹은 밥을 지어서 그리고 반찬을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옷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됩니다.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옷을 만드는 과정이 좀 엄청 길입니다. 즉 과거의 옷을 만드는 원료, 지금 현재 옷을 만드는 원료, 과거의 원료는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많이 다릅니다. 과거의 옷을 만드는 원료는 삼이라든지 마라든지 하는 식물을 길러서 그것을 수확해서 그것의 줄기를 벗겨서 다시 실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배 짜는 틀에 넣어서 사람이 일일이 배를 짜서 다시 그것을 재단해서 다시 바느질과 동시에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라든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1년이 걸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삼배도 할 것 없이 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화의 경우도 씨를 뿌려서 목화가 발화가 된 뒤에 그것이 솜이 되는 것을 수확해서 그 목화 솜으로 다시 씨를 만들고 다시 배를 짜고 다시 옷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단도 마찬가지겠죠. 누에를 길러서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다시 그 실로서 배를 짜서 다시 옷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라든지 혹은 영화를 잘 보시면 도둑들이 항상 훔쳐가는 것이 당시에 식량으로 쓰이는 쌀과 그리고 대표적으로 비단이나 혹은 천을 훔쳐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즉 과거에는 화폐의 대용으로서 천을 거래한 경향성을 거래를 한 것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만렵이나 혹은 조선 중기 기록을 보면 주막에 들어가서 무엇으로 결제했습니까? 라는 그 천을 얼마 정도 크게 잘라서 그것을 화폐처럼 결제를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인류가 가지고 가장 항상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입을 것이냐 혹은 어떻게 만들어 입을 것이냐를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것이 실을 잡는 일이 그나마 사람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배를 짜는 일도 한 사람이
배 한 피를 만드는데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을 방직기라는 기계로서, 전기기관이라는 기계로서 혹은 실을 잡는 일도 엄청나게 큰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었거든. 그런 실이나 배를 잡는 일 자체를 기계로서 대신한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인간은 이전까지 없었던 옷에 대한 중압감에서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해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석유화학이 발명되면서 석유를 이용한 화학이 제품이 발명되면서 실도 석유에서 뽑아버리고, 그리고 그 뽑아버린 실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들이 나타납니다. 즉 산업혁명과 산업혁명 이후를,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과 산업혁명 이후를 보시다 보면 이 의복의 혁명이라는 것이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값싸고 품은 에너지인 석탄과 석유로서 제2차 농업혁명도 이룹니다. 전근대적인 농업에는 항상 농업의 생산성이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퇴비라든지 혹은 거기에다 맞는 것을 써야 되는데, 그 퇴비의 기본이 되는 것이 전근대적 농업에서는 보통 인분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분이라고 해서 닭 배설물, 그리고 소 배설물. 보통 소 배설물은 잘 쓰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의 배설물들은 보통은 거의 모든 영양소가 소화된 상태에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인분이었습니다. 인분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분으로서 많은 기생충들이 번져서 인류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 인분을 쓰지 아니하고 다른 퇴비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생산성이 너무나도 급격히 나빠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석유화학에서 출발한 인공비료가 만들어집니다. 그 인공비료에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농사를 짓고 나면 항상 벌레들이 와서 갉아먹는 행위를 없앨 수 있는 살충제를 다시 합성해서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고스란히 인류가 그 생물에서 나는 그 생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와 좀 더 나아가서 호르몬제라든지 약물 등으로서 혹은 GMO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으로서 해충이라든지 혹은 병충해에 강한 식물들을 만들고 교배를 하기 시작하고,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장거리 수송이 가능해짐으로써 과거에 꿈도 못 꾸었던 내륙지방에서 생선을 먹거나 혹은 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쌀이라든지 혹은 보리라고 하는 작물 등을 먹을 수 있는 그것들도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냉방장치의 개발로 인한 저장기한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들 지금 드시고 있는 육류라든지 생선의 경우는 정말 저장장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빗대면 과거에 저장하는 방법은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소금에 절이거나 혹은 그것을 말려서 보관했는데, 그러지 않고 신선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물들을 섭취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가축의 대량 생산과 기계화로 인해서 많은 가축들을 기르면서 그 가축의 부산물이라든지 가축에서 나오는 고기 등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류는 불과 100여 년 전에 제가 전 세계 인구는 약 10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10억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진 인류가 후대가 되면 말 그대로 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농업혁명으로서 지금 현재 80억 인구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그 이전의 정근대와 지금 현재의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입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8배에 관한 인구가 늘은 거고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뭔가가 다 또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라고 하니까 소비시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소비시장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대체하면서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말이냐?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물교환의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농산물을 다른 이에게 주고 다른 이가 생산한 배라든지 혹은 다른 것을 교환하는 시스템에서 인류는 거의 몇천 년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의 결과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과거에는 그 이전에는 생산자가 곧 소비자요, 소비자가 곧 생산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확연히 구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산자는 생산을 하고 소비자는 그 생산자가 생산한 결과물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등장합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화폐 경제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화폐 경제 시스템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결과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교환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 화폐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짐으로써, 화폐를 가짐으로써 내가 다른 잉여 생산물들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상이 발달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즉 자본주의는 자본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소비하고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소비를 미덕으로 합니다.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상 TV나 라디오 혹은 인터넷을 보시면 항상 보이는 것이 머천다이즈, 즉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에는 항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소비하면 당신은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멋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고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당신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소비에 정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뭔가가 허전하고, 그리고 소비로서 나의 자아 실현을 가지고자 했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인간과 자연을 중심한 윤리적 세계관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해버립니다. 즉, 기존의 인간과 자연은 항상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즉, 인간은, 그러니까 서양의 논리로서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는데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항상 대립되고 혹은 서로 같이 가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적 생각으로 시각으로서 인간과 자연은 항상 조화롭게 살아야 할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중간에, 인간과 자연 중간에 자본주의 혹은 소비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핵심,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즉,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서 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뭘 할 것인가?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물건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서 윤리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가 윤리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만들어집니다. 즉, 어떤 일을 해서든지 이윤의 극대화가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욕망의 무한한 긍정을 가져와서 욕망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즉 욕망이 나의 모든 것이요 욕망으로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욕망으로 사십시오. 근데 인간의 욕망으로서 인간의 행복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욕망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연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착취를 해버립니다. 즉 자연 생태계의 모든 것을 끌어와서 자연이 어떻게 되든지 생태가 어떻게 되든지 동물이 어떻게 되든지 식물이 어떻게 되든지 나의 욕망만 채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항상 소유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다시금 지금 현 시점에 들어와서 인간 생존의 위협으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폭염과 홍수가 난무하고 혹은 또 난무할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생존에 위협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인간은 그 욕망을 긍정하고 소비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것을 아직까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온난화라든지 해수면의 상승이라든지 광범위한 오염이라든지 종의 멸종이 항상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대멸종 시대가 끝나갈 때 과연 인간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많은 과학자든지 많은 철학자든지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서 불교는 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소유 무집착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처님은 욕망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완벽한 통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즉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근거되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했고 그것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욕망을 통제한다면 행복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수양주의 원리와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제관은 기본적으로 공유 경제와 닮아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공유경제의 첫 발에 내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특히 많은 공유경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긴 한데 교통수단도 이제는 공유경제화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피스라든지 혹은 집들도 공유경제화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갖춘 것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소비하면 조금 더 소비 패턴이 줄어들 것이고 조금 더 욕망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욕망의 최소화와 건강한 시장 경제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함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아까 공유 이동수단의 문제들 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도 돼. 그리고 내 것이 아니니까 함부로 방치해도 돼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게 아니라 공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조금 말이 그런데요. 일단 공유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지되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무소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소유라고 하는 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가 아닙니다. 즉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저 무소유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보통 인간들은 내가 가지고 있음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내보이고 남이 나를 부러워하라고 현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마음이 자유로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들어왔다가 인연이 닿으면 나에게서 멀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무소유 혹은 무집착 경제가 활동되는 것이 불교의 경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AI를 설명해야 되니까요. 다시 산업혁명 이전에 보시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였습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대변되는 자연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경제 시스템은 같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구석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역사 시대에 들어와서 중세를 거치고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연의 시계에 맞춰서 움직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가 되니까 인간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농산물들의 대부분은 인간의 욕망에 혹은 인간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길러진 농산물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딸기라고 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딸기, 그리고 딸기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우화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딸기가 한겨울에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한겨울에 딸기를 구하러 가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데 결국은 딸기를 구했을까요? 라고 하니까 딸기를 구할 수가 없죠. 한겨울에 딸기가 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딸기는 언제 드시는 작물입니까? 혹은 딸기는 언제 드시는 과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겨울이요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딸기는 본래 5월 달에 수확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정한 시간표대로 그 5월 달에 수확되는 것을 시간을 앞당겨서 요즘 비닐하우스 혹은 온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리 길러서 11월 달부터 출하를 해서 한겨울에 딸기가 한창 출하됩니다. 즉 자연의 시간인 5월이 6개월 앞당겨져서 11월 달, 12월 달에 딸기가 가장 많이 출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 자연보다는 인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산업혁명에서 19세기 말 생산 공장의 획기적 발전, 이것은 포디즘으로 대변되는 컨베이어 벨트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인해서 근대의 산업이 이끌어져 갑니다. 즉 공장에서 많은 것을 생산하고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소비하라고 재촉하는 것이 제2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것이 제3차 산업혁명이 반도체,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이 합쳐지면서 초연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손끝 하나로 대량 생산된 소비물을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택배로 받아 보시는 것들입니다. 정말 초연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많은 자원을 소비를 하고 그리고 그 소비로 인해서 생태계도 망가져 버린 거죠.
다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초연결선과 또한 초지능화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초지능화. 초지능화라고 해서 인간을 뛰어넘었다기보다는 뭐냐면 이때까지 인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적인 결과물들 혹은 모든 통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컴퓨터, AI 속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 그 이전까지 개개인이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정보를 컴퓨터 속에 혹은 AI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물과 사물, 인간과 사물이 상호 연결되고 이것은 이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된다가 여러분들의 SNS로서 인간과 인간이 연결되었죠. 그러면 사물과 사물은 요즘 IoT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에서 아마도 쓰고 계실 건데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그것으로서 인간과 사물이 죄송합니다. 연결되어서 그 연결됨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가짐으로써 그걸 가진 것을 인간 개인이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인공지능에 맡겨서 보다 진화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떻게 인공지능에 학습시킬 것인지, 혹은 그것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에 학습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Artificial Intelligence보다 General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즉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인지 혹은 인공지능인지도 인간이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것이 제너럴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것으로서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이 결과가 여기 AI 연구의 대부인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분이 보시면 인공지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신의 GTP는 GPT-4Go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정말 사람과 같이 사고하고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면 그대로 들어주고 거기에 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또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마도 많은 질문이라든지 많은 대답들이 도래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화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 인류 멸망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로봇 지능, AI 지능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사진을 보시면 그 깨달음을 이룬 사람에게 절을 하는 뒤에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은 인류 멸망 보고서이기 때문에 인류는 그 AI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조금은 힘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니까 첫 번째, 인간과 AI의 정확한 관계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즉 존재론적이고도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과 AI 관계, 존재론적이다. 보통 불교에서 인간은 오온이 임시적으로 한 구성된 존재, constructed being
이라고 합니다. 존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렇게 구성된 존재로 바라보았을 때 그럼 AI는 존재한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를 과연 인간과 같은 존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봐야 될지, 그리고 그 AI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지, 이 윤리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GTP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GTP는 90%의 사실과 10%의 거짓을 섞어서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짓은 과연 윤리적일까, 윤리적이지 않을까? 조금 힘든 것일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있을 겁니다. 인간을 지능을 넘어선 초지능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능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아마도 윤리적 문제에서 항상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이것을 깨달음을 어떻게 정의할까? 그것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잉 정보화 시대에서 인간은 옳은 정보와 거짓 정보를 구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구분을 해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 규제가 필요한데 규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거짓 정보와 옳은 정보를 구분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연구를 해왔으나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자동차의 자율주행 연구는 현재로서는 소강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구글이라든지 혹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라고 하는 거대 기업들이 그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왜 현재로서는 그것이 중단되어 있을까라고 하니까 윤리적 문제와 책임 소재의 문제가 이제는 눈앞에 있어져 버립니다. 즉, 내가 운전하지도 않은 자동차가 사고를 내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건 윤리적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그 AI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처벌을 어떻게 할까요? AI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즉,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갈 것인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이것은 정말 모든 사회가 깊이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밑에 조조화상이 한 스님에게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불교에서 앞서 제가 불성이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선불교에서 조조화상에게 한스님이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조스님은 없다 라고 답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냐라고 하니까 이 불성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지를 고민해 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로베스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있다 없다라고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개나 혹은 로봇에게 혹은 AI에게 어떤 태도, 어떤 윤리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즉, 현재 AI의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학적인 해답 혹은 윤리적, 종교적 해답을 반드시 내려야지만 이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는 상황에서 불교가 과학적 진보를 앞장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과학적 진보는 훨씬 더 앞서갈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불교를 대변되는 종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불교는 다시 인간을 말하려고 합니다. 즉, 이 AI 발전 혹은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 모두가 인간을 위해서 발전하는 것이지 그 발전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명을 말하고 이 인간을 비롯해서 생명,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데 그 공존을 멸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면 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행복,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행복의 정의, 과연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한 것일까? 아마도 행복의 정의를 소비 취향적인 사회에서 다시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가 생명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도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가 어떻게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마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거리도 많을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입니다. 보통 불교 문화라고 하면 불교 교리와 신앙으로 형성된 수행 방식과 혹은 예술, 건축 등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요. 불교 교리 실천으로서 신앙심, 생활교훈, 예배의식 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윤리들도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생활하면서 각각 만들어진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활하려고 하면 그의 실천을 위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꾸미는 일, 그리고 유무형의 물질 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불교 계통은 불교 문화권에서는 불교적으로 해석해 왔을 것이고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기독교적으로 해석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라고 하면 수행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활 방식, 의례, 건축, 조각, 효화, 음악, 문화 등이 모두 불교 문화를 형성해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 가운데 약 70% 이상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재라고 했을 때 불교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의생활, 즉 옷에 관한 생활입니다. 보통 스님들이 입는 옷을 가사라고 합니다. 거기서 울따라승은 상의를 말하고요. 그리고 안타라회는 하의를 말하고 승갈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의, 큰 옷을 말합니다. 보통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불교의 경우는 가사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옷이기도 하고 항상 입는 옷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가사의 의미는 의식이나 예불 사이에서 입는 특별한 옷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필요시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따뜻한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 가사 하나만 가지고도 1년 365일을 입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우, 한중의 경우에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가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제외한 나머지 옷들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불교마다 입는 옷들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식생활입니다. 먹는 것이겠죠. 보통 승가에서는 음식을 누가 공급하느냐라든가 제가 신자가 공급하고 그것을 수행자, 스님들이 받아 먹고 사는 그것을 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걸식과 제가자가 하는 보시를 합쳐서 음식을 영위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즉 겨울이 있는 계절인 동아시아에 이르게 되면 걸식과 보시로서는 생활 못하는 계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시절에 걸식, 즉 얻어먹는 생활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나라 말, 송나라 초 그 중간에 위치한 5대 십국 시대라는 하는 시대를 겪음으로써 당시에 자급자족을 주로 하던 선불교 혹은 선종이 흥행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자급자족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본래 자급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특수한 환경, 즉 겨울과 전쟁 혹은 먹고 살 것이 힘든 시기를 맞이함으로써 자급자족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규제하는 데 있어서 걸식한 음식은 모두 허용을 했습니다. 즉 빌어먹는 음식, 세가 신자가 보시하는 음식은 모두 다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을 하는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걸식과 보시뿐만 아니라 오신채라든지 육식 등을 금지를 합니다. 즉 오신채는 매운 식물인데 이것은 뭐 파, 마늘, 달래, 부추, 홍가라고 하는 식물인데 그것을 먹지 말며 육식 또한 금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자급자족을 하는 문화에 있어서는 육식은 가축을 길러서 그 가축을 살생하면서 얻어지는 고기를 먹는 것이 육식이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제일 첫 번째 계율인 살생을 하지 말라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육식 금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신채의 경우에는 이건 중국 도교의 영향인데 도교와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갈 때 도교라고 하는 도교의 다른 일파라고 하는 탈을 쓰고 들어감으로써 도교의 도사들이 금지하는 매운 식물들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신채와 육식이 자연스럽게 금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기도 변화가 되는데 걸식을 하는 곳에서는 바로가 하나로서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자급자족을 하는 문화에서는 그 바로가 다시 분화되어서 밥을 담는 곳, 국을 담는 곳, 그리고 반찬을 담는 곳 등으로 해서 바로가 4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바뀌었고요. 주거 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초기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초기에는 유행과 우기 3개월 동안의 안거로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바뀌게 되는 경우는 동아시아의 경우는 여름과 겨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안거가 6개월로 늘어납니다. 즉 여름에 나는 하안거와 겨울에 나는 동안거로 분화가 되고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제가자가 사원을 보시함으로써 사원이 건축되고 거기에 정착 생활하는 것이 굳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최초의 불교 사원인 중림정사, 즉 이것은 당시 마가다 고개 왕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에게 정사를 보시함으로써 부처님이 최초로 불교 사원을 에서 머무시고 거기서 안거를 하시면서 거기서 수행을 하시면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교는 유행보다는 정주 생활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되면서 인도와 중국 불교에서는 석굴 사원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근데 석굴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발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석굴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집들은 벽돌로 짓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벽돌로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진흙을 벽돌 모양으로 굳힌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불에 구워서 벽돌로서 만들고 그리고 그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석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암벽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지붕도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면 온도 또한 그 더운 인도에서 훨씬 더 시원하게 날 수 있는
온도도 제공해주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석굴 사원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도와 중국의 경우에 한정짓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 암벽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서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돌들이 한국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석굴사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석굴사원이 석굴암인데, 석굴암의 경우에는 인도의 석굴사원 혹은 중국의 석굴사원을 모방해서 그 화강암을 다시 조적해서 집을 짓듯이 굴을 만들어서 석굴사원을 삼았던 것입니다. 즉 한국의 경우는 석굴사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굴암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시면 대부분 인공적으로 건설했거나 혹은 자연 동굴에다가 만든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도나 중국의 경우는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암의 경우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조각을 하거나 방을 만들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석굴사원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석굴사원의 위치를 보시면 인도에도 유명한 석굴사원이 한 9개 정도가 있고요. 중국에도 보시면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석굴사원들인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초기 형태의 석굴사원은 뭄바이 근처에 있는 콤티트에 있는 꾼투팔레 사원입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 무슨 원형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석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 가운데에 탑을 남기고서 굴을 판 사원입니다. 그래서 초기 형태 사원은 요 정도만 존재했는데요. 이후가 되면 비자석굴, BC 2세기나 1세기 정도가 되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인도의 마하라슈트라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선 굴과 달리 조금 더 변화합니다. 보시면 이제는 탑만 있던 굴에서 탑 옆에 있는 생활한 정주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예배하는 공간인 여기는 중앙은 요건 탑이고요. 그리고 양옆에 이것들은 기둥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기둥들이 탁 있으며 사람들이 여기에서 같이 모여서 수행하거나 예배하는 공간으로 쓰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양옆에 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굴입니다. 굴의 크기는 보통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굴에서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고요. 각각의 굴에 여기는 보통 침상침대라고 하는 형식으로서 돌을 파놓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서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이 한 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자고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이 가운데 모여서 먹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굴원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굴원이 앞서 이 예배실만 있던 그 굴원이 모든 곳에 여러 군데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은 조금 소규모입니다. 이후가 되면 좀 대규모로 바뀌는데 피탈코라 석굴로 가버리면 여기는 13개 석굴로 만들어집니다. 앞서 여기 보시면 몇 개 안 되는 지금 20여 개 이르는 소규모는 있는데 이거는 요게 하나의 석굴이고 요게 하나의 석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석굴이 약 6개의 석굴에 각각의 방들이 존재하는 형식을 가졌던 반면 이후가 되면은 13개라고 하는 석굴에 각각의 석굴마다 방이 존재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예배 공간도 여기 보시면 여기 큰 예배 공간도 있고 작은 예배 공간도 있으며 그리고 다른 광장이라든지 혹은 다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잔타 석굴의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아잔타 석굴도 보시면 각각의 석굴마다 양옆에 각각 개인의 생활 공간, 가운데에 공동체의 생활 공간, 그리고 각 벽면마다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밖에서 본 모양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게 아잔타 석굴입니다. 석굴의 경우는 가보시면 그 규모가 엄청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석굴로 넘어가면 중국의 석굴 사원은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제일 처음에 쿠자국에 있던 이 석굴 사원이 있을 거고요. 쿠자국에 있는 석굴 사원, 그리고 천물동이라고 하는 베제클리크라고 하는 지역에서 석굴 사원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도낭의 석굴 사원, 그리고 요 법영사, 그리고 뭐 쭉 석굴 사원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쿠자국, 즉 여기 쿠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와 가깝기 때문에 석굴 사원이 인도의 석굴 사원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인도에서는 대규모의 승원이 존재하고 대규모의 성당이 존재하는데 쿠자국이라는 곳이 곧 사막에 있는 곳이기, 사막의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석굴 사원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서 지역, 감숙성의 난조 서쪽 하서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국식 석굴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석굴이 하서 석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하서 석굴을 보시면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총 196개의 굴이 있었는데 지금 번호로 지정된 것은 184개의 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굴 하나마다 불상을 조각하고 그리고 그 불상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생활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남벽에 보시면 그 불상을 조각한 것과 아마도 후대에 가면, 과거에는 아마도 이것이 온전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후대로 지나가면서 풍화되고 침식이 되면서 많이 무너지고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420년에 만들어진 엄청난 오래된 석굴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석굴인 마에불이 존재도 합니다. 높이 27m나 되는 마에불을 조각을 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돌을 파서, 돌 암벽을 파서 들어가면서 그 부분만 남기고서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조각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흔히 천자, 중국 황제의 권력을 상징했기 때문에 어떤 황제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조각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도낭석굴을 보시면요. 이건 실크로드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곳이 돈황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국에서 서역으로 진출할 때 가장 제일 첫 번째 들어간 것이 돈황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황은 정말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지역, 돈황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가 오아시스 도시였고요. 그리고 당대에 가면 이 막고굴 말고 돈황은 막고굴인데 그 막고굴 그 겉면을 다시금 중국식의 목조로서 다시 앞에 걸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굴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의 굴들은 많이 풍화되고 침식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또한 이 돈황의 막고굴입니다. 즉 너무나도 험한 지역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제 개착한 것은 나중에 프랑스 사람 혹은 독일 사람들이 개착을 해서 조금 많이 돈황의 유물들을 정말 훔쳐 가버렸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는 것이 동안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보시고 그 돈황에 세워진 문들을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황의 경우에는 이렇게 굴을 개착하기도 했고 그 개착한 굴 위에 집을 다시 지었고 혹은 굴 개착한 이후에 다시 돌로서 쌓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금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정형화된 인간의 집처럼 정형화된 곳으로서 만들어내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북조 시대 석굴이 뭐 있다고 하는데 중국 석굴 가운데서 가장 많습니다. 492개나 있으니까 거의 500개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조 시기의 석굴도 있고 북이 시대의 석굴도 있고 하는데 쭉 초기굴이 37개,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당나라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개척되면서 232개나 개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원나라 시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랑의 막고굴 같은 경우도 초기의 굴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사모 지붕의 지붕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기 굴들은 대부분 그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고 중심에 탑주, 즉 중심에 탑을 만들고 그 옆에 사모 공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쭉 있는데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수나라 시대의 석굴과 당나라 시대의 석굴의 크기와 모습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북량시대의 석굴에 새겨진 불상 조각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석굴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적극된 불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굴 가운데 275굴 쭉 보시고, 그리고 이 굴들의 각각의 벽면에는 이런 불상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랑에 가시면 이 벽면 불화등을 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반은 보실 수 있을 거고 반은 못 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 제가 독일 사람 혹은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훔쳐갔다고 했는데, 정말 이 벽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벽화등은 다 뛰어가서 지금 보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지금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경우 개방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사진으로나마 보시면 엄청나게 화려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의 중앙에 불상을 조각해 남기고 그 뒤에 벽화를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옆면의 벽화에도 많은 것을 그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앙에서 불상을 그리고 조각하고 그 위에 그리고 다시 벽화를 그리고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랑의 그림이 좀 특이한 게, 이게 중국의 그림이기보다는 서역과 가깝기 때문에 흔히 중앙아시아의 사람들이 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중국의 인물들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경우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실 수 있는데, 파란색의 영향은 과거에 인류가 구하고자 했던 염료 가운데서 가장 귀한 색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물감으로서 파란색이라든지 빨간색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파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석의 색깔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청금석이라고 하는 보석으로서 파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광물로서. 그러다 보니까 파랑이 많은 곳이, 파랑색이 많이 나는 곳이 페르시아 부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가시면 전부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 개척된 굴이 많은 파랑색이 많고요. 후기로 가면 갈수록 빨강색이 많아지긴 합니다. 그래더라도 보시면 그림들이 대부분이 중국식의 그림이 아니라 인도 서역 지방의 그림 스타일을 띠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그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서역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식의 복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역식의 복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불상을 조각한 이들은 대부분 아마 중국 사람이어서 중국식의 복식이라든지 중국식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불상과 벽면의 그림 벽화들도 조금씩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중국식의 느낌이 나는 이런 굴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당 시대 때 지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 시대 때 가면 정말 확고하게 중국식 스타일의 불상이라든지 벽화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당 시대과 천장을 보시면 이렇게 화려하게 무늬를 놓고 화려하게 벽화를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 또한 엄청난 음양각이겠죠. 이게 제가 음각이라고 할지 양각이라 할지 말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음양각이겠죠. 정말 파고 들어가면서 이것만 남긴 것, 이걸 붙인 게 아닙니다. 만들어서 뭐 접착제로 붙인 게 아니라 굴을 개착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이것만 남기고 조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각이고 음각이고 다 있습니다. 그게 정말 당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성할 때 만들어진 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굴 가운데서는 병상도도 보입니다.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글을 모르던 일반 민중에게 부처님의 설법의 모양, 그리고 부처님이 계시는 나라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했던 것이 변상도입니다. 이것도 성당시대 때 변상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운강석굴입니다. 운강석굴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동쪽으로 더 들어오는 석굴인데, 보시면 지금 많은 경우 지금 이렇게 풍화되어 가지고 보시면, 본래 모습은 조금 찾아보기 힘드나, 앞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막고굴보다는 조금 더 인공적인 면이 더 가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강석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여기 제일 처음 20번이라 적혀있는 도무제 때 만들어진 제29굴입니다. 이 제29굴에 있는 부처님이 가장 유명하기도 하고 가장 크기도 합니다. 보시면 20굴입니다. 20굴의 밑에 사람들과 위에 부처님의 크기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굴들이 개착되고 어마어마하게 물자들이 많이 동원됐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20굴의 불입상입니다. 그리고 요건 옆에 있는 19굴의 불자상입니다. 그리고 17굴, 18굴의 불상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굴의 불상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의 옷 하나하나마다 다시 불상을 새겨놓은 것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상을 새기는 것은 대부분이 왕족이나 황제 혹은 황제와 관련된 황후 등이 보시로서 이루어집니다. 즉, 그 당시에 황제의 권력이 얼마만큼 컸는지에 따라서 굴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19굴의 남벽의 모습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불상등이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는 보살의 입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부 다 전부 풍화작용으로 닳아버렸거나, 그리고 안타깝게도 근대에 들어서 문화대혁명 기간에 많은 석굴들이 파괴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18굴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가운데서 탑물굴, 가운데 탑이 있는 굴들이 있습니다. 그 탑의 장식 등도 보시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조각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 보시면 바깥에 기둥을 세우고 안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면서 조각을 해 들어갔던 것을 보실 수 있고 엄청나게 화려했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문석굴입니다. 용문석굴의 경우에는 운강석굴보다 조금 더 부귀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 당대에 만들어진 기도 해서 조금 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운강석굴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산 한쪽 벽면은 모두 다 석굴로 개착하신 걸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여기 있는 대불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석굴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것들이 이건 초기의 불상이기도 하고 거기에 사자등도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기의 불상등을 많이 이 고양등이 가장 초기 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굴에도 많은 불상등이 조각되어 있고 그 가운데 또 다른 불상등이 조각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쭉. 그래서 엄청나게 이 굴조차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나라 석굴암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의 경우에는 아마도 인도 최초의 석굴을 모본으로 해서 작성되지 않았는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석굴암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강암으로 조각한 것을 다시금 붙였습니다. 즉 석굴을 개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굴을 하나하나 만들어간 석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항상 학교에서 보시는 석굴암 부처님과 그 석굴암 부처님 앉아 계신 모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조로 조각되어 있는 10대 제자, 보살, 그리고 사천왕, 그리고 천룡팔불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불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말씀 많이 안 드리고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불상 시대, 불상이 없던 시대 때는 부처님을 보통은 이 수레바퀴 모양 혹은 보리수, 그러니까 나무 보리수, 그리고 바루라든지 혹은 부처님의 발 모양을 따라서 붓다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간다라 지역에 이주한 그리스인의 영향으로서 불상이 조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인이 페르시아의 후대인으로서 그리스인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조각했던 신상을 본따서 붓다 일생을 조각하고 그것이 발달되면서 불보살의 신상을 조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경우 간다라 지역의 불상들은 그리스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불상 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붓다가 선장하는 모습이고, 여기 가운데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의 태자 시절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이 가운데의 불상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옆에 인도인으로 보이지 않는 당시 이제 여기 그리스인, 보통 소도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불상을 한번 제가 그냥 쭉 넘기겠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불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방가사유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동 신묘 삼존물이 되는데, 신묘년에 만들었다고 하는 뒤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구려 시대 불상이고요. 그리고 삼양동에서 출토된 금동 가는보살 입상입니다. 그리고 양평에서 출토된 금동열 입상이고, 대부분의 이 입상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큰 것이 아니라 손바닥보다 크고 작고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남아있는 불상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상들은 전부 다 가지고 다니면서 예배 혹은 예불의 대상이 되었던 불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청동 입상들은 조금 작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셔서 실물을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작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화려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조 입상으로서 앞서 금동의 재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테라코타로 만든 입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의 보살 입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제는 이제 고구려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여성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러워지는 입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제 시대에 만들어진 마예불 삼존상입니다. 서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태안에 있는 마예 삼존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선 고구려 불상과 비슷하게 금동보살 삼존 입상으로서 백제 곳에서 만들어지고, 가장 유명한 것이 이 백제 금동 대향로일 겁니다. 이것도 아마도 당시 백제의 경우는 대부분의 사찰이 왕실 사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왕실 사찰에서 아마도 향로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석조열의 좌상이다 보니까 돌로 깎은 좌상인데 이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돌로 깎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불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논에서 누워져 있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지금은 아마 청각을 세워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발견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발견하고서 다시 청각을 짓고 그 불상을 따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부조로 되어 있는 신라 시대의 불상들입니다. 그래서 경주 단석산이라든지 혹은 경주 남산의 불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주 남산의 불상 혹은 단석산의 불상들은 많이 큽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경주에 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불상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남산에 있는 불상이고 요거는 마예열의 좌상입니다. 그 좌상이 이렇게 안쪽에 그냥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강암은 파고 개착해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손 하나 잘못 삐끗 나면은 정말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돌이 깨져 나가면서 이렇게 조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가면 이런 화강암에도 엄청나게 많은 불상을 조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경주 배동에 있는 석조열의 삼존 입상입니다. 이 사진은 정각이 세워지기 전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정각이 세워지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 보살의 경우는 엄청나게 화강암으로 조각했지만 엄청나게 화려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상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시 보살 입상입니다.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렇게 석조열의 자상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금동불들입니다. 한번 쭉 보시면 조금 더 앞선 백제와 고구려와 달리 좀 더 화려하게 장식된 모습 등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신라시대 다시 마예열 입상, 이건 좀 많이 훼손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마령 미륵 삼종상인데 이건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의 석조열의 입상, 석조열의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금동열애나 혹은 작은 열애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확인할 수 없는 삼종불 입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방가사유상인데 이것은 고구려인지 신라인지, 과거에는 고구려라고 했는데 신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에 가서면 보실 수 있는 방가사유상인데 이 사유의 방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큼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화려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삼국시대 백제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긴 하는데 이 방가사유상은 생각보다는 앞서 보신 이 방가사유상보다는 작습니다.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백제를 대표하는 방가사유상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신라를 대표하는 방가사유상이라 하는데 이 방가사유상과 이 방가사유상의 크기가 거의 비슷함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유의 방에 가시면 이 두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가운데 이 분은 다른 곳에 모셔져 있습니다. 작으니까요, 조금. 그리고 당시 금동불 입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소조로 만든 테라코타로 만든 불상들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작품이 부석사의 무량수에 가면 아미타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조보살 좌상의 경우는 한때는 일본에 반출되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남 대양사에 가시면 큰 바위에 부조로서 새겨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이 부처님을 이 집에서 모시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높이 18cm의 청동을 만든 불감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스님들의 모습도 상을 만들어서 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불화입니다. 불화의 경우에는 보시면 인도나 중국의 경우는 석굴 사원의 벽면을 장식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통 불상지의 탱화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제의식에 사용되어서 불상 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불상 대신으로 사용된 것은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형식으로서는 이제 형성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부처님의 경우에는 육계와 나발두상, 그리고 백호, 그리고 기인기, 그리고 수인 등을 대표로 하는 형식화되고 형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보살의 경우는 긴 곱슬머리에 화관을 쓰고 영락을 가지고 지물을 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식화된 보시면 불화를 보시면 여기 부처님의 경우 육계와 나발 그리고 그렇게 앉아 계시고 이 앉아 계신 곳이 항상 중앙에 앉아 계시고 그 양옆에 보살이 장엄하고 있으면 그 옆에 사천왕과 이게 형식화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보살들을 보실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월관음도의 경우에는 조선의 그림과 다르게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아마도 그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관음도는 대부분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에는 남아있는 게 10여 점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벽화는 부석사의 벽화인데 일제강점기 때 해체 분리되어서 반출하려 하다가 반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지금 현재 부석사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띄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띄어가지는 못하고 띈 상태로서 분리 보관되다가 지금 부석사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상도의 경우는 금리로서 과거에 고려 말에 많이 유행을 했는데 금으로서 경전을 새기고 금으로서 병상도를 그려서 자신의 공덕 혹은 자신의 명복을 빌고 일가천척의 편안함 자신의 무병장수를 빌었던 것으로서 고려 후기에 엄청나게 많이 유행하고 이 유행이 원나라 황실에도 많이 유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불화인 아미타 삼존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시대의 불화로서 조로시대 불화와 조선시대 불화는 확실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의 불화가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은 국립박물관에 있지만 이 뒤쪽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혹은 일본의 각각의 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공개되어 있는 일본에 들어가 있는 많은 고려시대의 불화는 일본이 고려시대에 사가지 가거나 조선에 들어와서 사가지 가거나 뭐 당시의 왕이라든지 권력자들이 일본의 사신이 오면 그것을 하사해주고 그것을 뭐 했던 것인데 지금 일본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불화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개되어 있지 않는 불화들은 아마도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강탈해 가가지고 현재 일본에 가장 많은 고려시대의 불화가 있습니다. 근데 추정을 할 뿐이지 얼마만 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괴불입니다. 괴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불상을 대신해서 행사가 있을 때 크게 거는 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괴불의 길이가 7.26m 혹은 4.72m 엄청나게 큰 것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갑사의 괴불과 신원사의 괴불도 보시면 이 그림들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벽화 등도 뭐 광진 무의사에 가보시면 이렇게 아미타 삼존도로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변상도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모양, 그것을 순천송광사의 가장 유명한 순천송광사의 벽화입니다. 그리고 목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후불탱화, 앞선 이런 탱화 형식, 벽화라든지 탱화 이런 그림들이 목각으로서 그리는 것, 목각으로서 다시 조각해서 그것을 모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조선 후기의 목각 탱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나는데 1675년입니다. 조선 후기 목각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탑입니다. 불탑의 경우는 본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안치하는 것으로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유행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탑의 형식이 이렇게 둥그런 모양으로 탑을 만들었던 반면 동아시아, 즉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다층 구조로서 만듭니다. 그 안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전탑, 말 그대로 벽돌을 구워서 만든 탑, 그리고 석탑, 돌을 잘라서 만든 탑, 목탑, 나무로서 만든 탑이 있는데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전탑, 석탑, 목탑 등은 다 있는데
많은 경우 전탑의 대다수는 중국에 있고요. 석탑의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 있고 목탑의 많은 경우가 일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탑으로서 중국 자연사의 대한탑이라고 하는 이 전탑이 있고요. 이 전부 벽돌로 만들어 기둥은 나무이긴 하지만 벽돌로 지붕을 올리고 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일본의 범용사의 5층 목탑의 경우는 나무로서 탑을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탑 봅시다. 석탑 중에서 가장 화려한 탑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남아있는 탑입니다. 월정사에 가보시면 탑이 있는데 9층의 팔각탑으로서 위에 탑 신부 위에 상층부의 모든 것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고려 전기 석탑으로서 가장 유명한 석탑입니다. 그리고 그 석탑에 있는 속조보살상입니다. 그리고 개성 부근에서 남아있던 탑으로서 엄청나게 강건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탑이 이 7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석탑뿐만 아니라 금동탑도 있습니다. 높이가 155cm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큰 탑입니다. 당시 아마도 고려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아마 이 탑은 야외에 모셨다기보다는 법당이나 절 안에 실내에 모셨던 탑으로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선의 정암사의 수만호 탑인데 이것은 벽돌로서 쌓은 탑으로서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모전 석탑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신사리의 봉헌탑으로서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이는 모전 석탑이 분황사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진신사리 봉헌탑은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석탑으로는 신력사의 다층 석탑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양나성사의 7층 석탑이라든지 창경궁에 가시면 석탑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창경궁 석탑은 아마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탑도 있는데 목탑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법주사의 팔상전이 목탑의 가장 대표가 됩니다. 본래는 더 큰 목탑도 있었지만 원나라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목탑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현재 조선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법주사의 팔상전이 가장 대표적인 목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승려들의 유골이나 사리를 모신 부도가 있습니다. 요 승탑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화려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되는 석탑이 구례 영곡사의 승탑입니다. 그리고 충주 성묘사지의 보곡각국사탑도 국보로서 존재합니다. 이 탑도 엄청나게 화려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겨운 거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시험 잘 치르시길 바라고 정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